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같은 날 대거 주주총회를 열면 그날을 흔히 슈퍼주총데이라고 부릅니다. 상장사 500여 곳이 일제히 주총을 개최한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총 시즌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호산업주총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이 많이 철회됐습니다. 박 회장의 사임이 공식화된 겁니다. 아시아나주총에서는 김수천 사장이 주주들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최근 감사보고서 논란 때문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과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는 1신상의 이유로 사회이사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은 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다. 한진중공업 주총에서 이사회는 기존 조남호 회장을 대신해 이병모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2013년 경영 실패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조 회장은 이번 주총으로 사내이사직까지 잃었습니다. 반면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지만 부결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주총은 표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경영권 상실까지 3월 주총 시즌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로 촉발된 주총의 반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기업들의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권세욱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놓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반면 민간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한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당한 주주권을 행사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의 경영권 영향력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시장 경제 원칙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재벌 총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룹의 거버넌스가 총수 1인 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총수의 이사회 의장 사퇴와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 총수 일가 입장에서 봐도 가장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영인이 많은 경우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주주총회,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윤지혜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권 행사 때문에 총수가 이사직을 내려놓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하지만 이걸 놓고 일부에서는 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한 그룹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총수가 단순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과연 그 기업에 대한 견제가 잘 이루어질까, 완전히 경영권을 내려놓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회장의 일가의 대주주 지분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양호 회장이 뒤에서 의사결정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5지분을 더 확보해서 복귀할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인 경영, 그것만 지금 초래된 거죠.
하지만 아직 이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이 변화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 주총은 시장의 인식과 이 행동을 바꾼 이정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게 좀 불투명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독립성이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예. 대한항공 주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 2명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라는 사실이 이 회의 직전에 바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외부 압력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뭐 특정 기업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바로 그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7% 올랐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때문에 조 회장 일가의 일탈적인 행위가 이 바로 기업 브랜드나 소비자의 선택과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즉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 또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이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 인수나 사회적 가치를 도입한 경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과연 객관적이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너 일가의 도덕성과 이 책임성에 대한 기준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례로 이 주주권 행사와 직접 연관이 없었으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이는 또 오너의 경영 능력과 이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앞으로가 또 중요해지는 셈인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가진 국내 상장사가 100여 곳이 넘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특히 이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 곳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신세계 등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이번 주에 사흘간 주총이 열렸는데 이 30여 곳의 이 기업에 대해서 15곳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계뿐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더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주총 시즌을 들었다 놨다 했던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은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앞으로의 행보에 쏠렸는데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을 국민연금이 주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안건 부결 관련해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부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진 지분대로 11%의 주주이익만 한 겁니다. 저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힘이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물론 거의 한 1조는 한 것은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박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사실상 기업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또는 위임받은 채로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논의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관련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탁자 책임위에는 없었던 윤리 서약서를 만들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을 빚은 각 위원별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로 나갈 때만 이용할 수 있던 면세점을 조만간 입국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서게 될 입국장 면세점들이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어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네, 관세청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SM 면세점이, 2터미널에는 엔타스 듀티프리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으로 총 3곳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각각 1개씩 총 380제곱미터 규모로, 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제곱미터 규모로 배치돼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인천공항에만 들어선다는 건데 이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네, 두 업체는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오는 5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판매 상품은 출국장 면세점보다는 국산품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과일이나 축산 가공품 같은 검역 대상 품목은 구매할 수 없고요. 담배도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600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다른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외국을 나갈 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여행객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다만 파는 물건이 많지가 않고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이 되면 확실히 이 출국을 하는 여행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짐이 좀 가벼워지는 게 가장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정부가 이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할 때도 바로 이 점을 이제 고려했거든요. 출국할 때 화장품 등 면세품을 사서 여행 내내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잃어버릴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또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쓰는 면세품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새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여행객만 2,870만 명에 달했는데 올해는 3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내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쓴 금액만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도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상당히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렇게 도입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외국은 이미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사실은 시범 운영을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수화물을 찾는 곳 옆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계획인데 짐을 찾는 사람과 그 쇼핑 계획이 뒤섞이면서 지금보다 입국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항의 혼잡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또 테러와 밀수 관련해서 의심 승객이 나오는 시간에 발맞춰서 세관이 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쇼핑 계획에 이런 의심 승객이 뒤섞여 버리면 이걸 또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예. 식품의 적발, 그리고 세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시가 따르게 되는데요. 승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의심 승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보안 우려는 좀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보안 우려와 별개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 출국 때 면세품을 아예 사지 말고 입국 때 사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봤던 출국 면세점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규모가 아까 보신 것처럼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출국장 면세점이 5,000평이 훨씬 넘으니까 그거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담배, 향수, 명품 이런 것들도 팔지 않습니다. 예. 술과 초콜릿, 다음에 약간의 화장품만 판매할 것으로 보여서 거의 기념품 가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면세 한도는 $600에 불과하다는 점도 연배해 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400치 물건을 사고 입국 면세점에서 $600치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1,000가 되는데 이 면세 한도인 $600를 제외한 $400에 대해서는 세관에 따로 신고를 하고 그만큼의 세금도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고객만 따로 입국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유도할 계획인데 혼잡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입국장 면세점 구매 고객에 한해서 진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발전으로 혹은 낮에 전력이 남아돌 때 모인 전기를 건물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보관시설을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맞물려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보급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시설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부의 원인 규명 작업이 늦어지면서 비싼 시설들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ESS 화재 건수는 모두 21건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ESS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ESS가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돼 있을 경우에도 최대 충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벌써 4달째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이처럼 가동이 중단된 ESS 사업장은 전국에 7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ESS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3월까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 사고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시 5월로 미뤄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어떠한 결과를 내주신다 그랬었는데 사실상 결과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지는 경향들이 계시고요. 문제는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3월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최대한 시험 실증 기간을 딸려서 5월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 실증이 현재 어느 정도 몇 %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고 원인 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입해 ESS를 설치한 기업과 지자체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화재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으면서 ESS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에 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앞서 보도가 된 거를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원인 파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장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ESS를 보면 수백 개의 배터리와 배터리 제어 시스템, 또 전력 변환 장치, 운영 소프트웨어 등 굉장히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어느 한 부분으로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ESS 이 설비 장치에서 불이 나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설비가 모두 다 타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났는데 화재 단서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예.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와 시공사가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ESS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보급이 된 겁니까? 네, ESS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따라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500여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수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동을 멈춰서 생기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계 추산에 따르면 1메가와트시 규모의 ESS가 가동을 한 달 멈추면 약 1천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전체 ESS 설치 규모가 4.5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이 절반이 가동을 멈췄다는 걸 역산해보면 한 달 손실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ESS를 설치하거나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월 수익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되는데 사실상 지금 수익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이제 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아마 4월 달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도 점점 누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가 원인을 빨리 밝혀내지를 못한다면 무슨 대책이라도 좀 빨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계가 지적하는 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중단을 이어갈 게 아니라 해당 업체들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선반영한다든지 선중단 후대책이 아니라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ESS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을 주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최근의 화재 사건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이고 또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별해내는 최신 기술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신 기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발신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이고요. 저는 강도영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합니다. 통장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통장번호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단계입니다. 이내 보이스피싱 위험 경보를 울립니다. 해당 전화는 보이스피싱에 의심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IBK 기업은행과 공동 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 효과가 뛰어나지만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최신 폰이나 아이폰은 버전이 맞지 않아 보이스 방지 어플은 아예 설치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9 버전은 구글 정책으로 저희가 서비스가 현재 불가한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좀 비교적 최신 폰이 아닌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서비스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총 3,800여 개의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중 700여 개는 최신 기기여서 앱을 실행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개발사들의 협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잘 만든 이 앱은 계속 반쪽짜리로 남게 됐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파트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기가 설치되고 실내는 첨단 창호 시스템이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겉옷을 벗어 의류관리기에 넣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곧바로 세탁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먼지는 흡입기를 사용해 빨아들인 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 노란불, 빨간불이 단계별로 켜지고 주민들을 실내로 안내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주민들은 부스 안에 들어가 미세먼지를 털어낸 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고 막연하게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원한다는 거죠. 건설사들이 차별화 요소로서 도입하는 것들. 신개념 공기청정기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만 정화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실외의 공기를 깨끗이 만들어서 집안으로 뿜어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집안에 정체돼 있던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공기질을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기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분 넘게 측정해야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품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내 집 만들기가 어렵다는 걱정이 아파트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수출이 꺾이고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지표로 본 경기 상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짝 증가했던 생산, 투자, 소비가 2달 만에 동반 하락했고 현재 경기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도 9달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각각 1.9%, 10.4%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5년 11개월, 설비 투자는 5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6%, 서비스업은 1.1% 줄었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0.5% 줄어 지난해 9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인 건설기성도 전월보다 4.6% 줄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여기에 건설기성을 포함한 4가지 지표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월비의 3가지 하락은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 이제 3가지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 좀 상황이 나쁜 거지만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1월에 이른 설 효과로 인해서 좋았던 부분이 컸던 거고.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 전망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모두 전달보다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각각 11개월, 9개월째 뒷걸음질 친 겁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5%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내린 3.08%를 기록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7.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달 사이 누적 수익률이 2.06%포인트 상승했는데 금융투자협회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해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과 관련해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자신의 탓도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한층 거세진 주주권 강화 기조에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오너리스크를 키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경영에서 몰아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경영 부실을 책임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재계에 불어닥친 주주권 강화 후 폭풍,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 충남, 전북과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원 산간에는 일요일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충북과 호남, 경상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요즘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지역으로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9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지방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아침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